자, 계속 이어서 이제 13차 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스포츠와 사회화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화의 의미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사회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회화라는 의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회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내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는 우리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이제 전승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양식에 개개인이 적응을 해 나갑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회인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또 커나가는 그런 과정, 이거를 우리가 사회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런 학습도 일종의 사회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사회화는 무엇이냐는 거죠. 스포츠 사회화는 스포츠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화를 스포츠 사회화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죠, 일반적으로. 뭐 그게 이제 학교에 소속한 어떤 운동부일 수도 있고, 기타 어떤 평생체육 활동에서 어떤 기타 사회 내에서 소속된 뭐 탁구 클럽이라든가 스포츠 뭐 배드민턴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거기에서 소속이 되면 그 팀에 소속된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고 이렇게 체화되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개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사회 집단의 어떤 구성원이 되기도 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포츠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반적으로 스포츠로의 개인의 사회화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자, 우리 스포츠라고 치겠습니다. 자, 스포츠로의 자, 사회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S자만 좀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스포츠로의 사회. 즉, 스포츠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진입하게 되는 거를 스포츠로의 사회화라고 하죠. 자, 이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우리가 참가를 합니다. 스포츠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자, 그리고 나서 스포츠 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스포츠 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자, 그리고 이 스포츠 참가의 결과를 통해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하고, 자, 스포츠를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중단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또 뭐 부상을 당하거나 내지는 하기 싫거나 이러면 스포츠를 중단을 하게 되죠. 자, 중단하게 됐을 경우를 스포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중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탈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탈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스포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감독으로 취임을 하거나 내지는 중단됐다가 또 하고 싶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즉, 스포츠로 어떻게 되죠? 주로 이제 복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자, 이런 복귀가 일어나게 되는 거를 스포츠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이렇게 몇 가지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회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먼저 살펴볼 거는 스포츠로의 개인 사회화가 있습니다. 스포츠로의 개인적으로 사회화가 일어나는 것을 스포츠로의 개인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스포츠로의 개인 사회화는
개인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참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친구에 의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부모님에 의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학교에 갔더니 학교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분위기다 해서 학교에 의해서 내지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스포츠 클럽이 있어서 그 클럽에 의해서 참여를 하거나 어떤 텔레비전을 봤는데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너무 어떤 멋진 모습을 보고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즉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스포츠에 참여를 하게 된 주관자에 의해서 스포츠를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스포츠로의 개인 사회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참가를 하죠. 참가도 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있는데 스포츠 참가를 합니다. 자, 사회의 어떤 주관자가 있죠. 친구라든가 학교라든가 부모라든가 동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관자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스포츠 참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동기를 갖게 되면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하게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가 종목, 형태는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와 신념은 스포츠 참여의 어떤 경향에도 반영이 되고 개인이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 데서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들의 차별이 존재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포츠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스포츠 참여에 많이 제약이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어떤 전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스포츠 참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수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자체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참가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스포츠 참여를 지속하게 되면 다양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좋은 효과를 발생을 하고 또 2차적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차적인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참여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가치 및 태도를 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습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포츠 참여가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은 형태라든가 참가하는 정도 또 참가하는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어떤 그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속적으로 참가하던 사람들이 왜 중단을 하냐 했더니 뭐 부상을 당하거나 내지는 이제 그 스포츠에 이제 흥미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그 집단 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스포츠를 중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생활 스포츠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참가가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생활 스포츠 참가가 여가 생활 혹은 신체 건강 등의 어떤 그 뭐 강제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뭐 생활 스포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참가의 중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선수들에 어떤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스포츠 참가가 중단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단 과정을 거친 운동 선수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분야가 아니라 다시 스포츠로의 복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어떤 뭐 코치직이라든가 감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뭐 행정 분석이라든가 교수직이라든가 강의를 통해서도 다시 스포츠에 복귀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어떤 운동선수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흐른 이후에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경우에 해설가로 복귀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스포츠로의 복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사회생활, 다른 어떤 집단에 가서 하는 거는 복귀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 복귀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스포츠로의 복귀인 경우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사회화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접근을 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회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 자, 학습 이론이 됩니다.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 자,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포츠 사회화의 이제 이론적인 접근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회학습에 접근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특성은 성별이라든가 연령, 출생한 서열,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거로 인해서 스포츠 참여나 역할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개인적인 특성이라든가 어떤 주요한 어떤 타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개인은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화 과정으로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사회학습 이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특히 학교라든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자, 강화에 의해서 사회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에 따라서. 자, 강화라는 거는 어떤 행동이 조금 더 어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강화된다는 것은 좀 더 강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적인 역할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과 벌 등의 보상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를 하게 되죠. 이 강화라는 걸 통해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학습이. 일반적으로 학습은 우리 여러분들 학창 시절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칭찬이라든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행동은 조금 더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를 했거나 쓰레기를 주웠는데 거기서 봤던 선생님이 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그 행동은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어지게 돼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강화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해도 이 강화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건데, 코칭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도하는 어떤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를 이제 코칭이라고 하고, 이제 코칭의 과정은 이제 주는 과정과 받는 과정을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제 교수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학에서는. 자,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 시에 필요한 어떤 기술 같은 거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러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사회와 대상에게 지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지식을 또 전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가르치는 직접적으로 이제 코칭을 하게 되죠. 누군가에게 코칭을 하게 되면, 자, 직접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사회와 대상에게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운동의 어떤 기능과 반응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학습 동기가 부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코칭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사회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회학습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학습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그 학습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강화에 의해서도 학습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우리가 스스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코칭에 의해서도 학습이 일어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바로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에 의해서도 학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학창 시절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학생이 어떤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 학생이 나도 저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나 스스로가 행동이 변화가 되죠. 자, 그런 경우를 관찰학습의 어떤 그 예로서 얘기를 합니다. 자, 관찰학습은 결국은 특정한 개인이 부과된
과제를 학습을 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역할을 가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역할 수행에 반영한다라는 접근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관찰학습입니다. 자, 관찰학습에 의해서 사회적인 역할 행동은 단기적인 관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타자라는 거는 이제 나 말고 다른 어떤 중요한 타자라겠죠. 그 행동을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를 자신만의 것으로 습득하는 내면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나타나는 게 관찰학습입니다. 즉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속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을 때 우리가 학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강화, 코칭, 관찰학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사회학습의 이론으로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할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역할. 자, 역할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할 이론. 자, 역할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 자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무대로 간주를 하고 이제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는 어떤 배우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즉 역할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무대, 유기적인 어떤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 이론에 따르면은 사회 속의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스스로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회와 가정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실수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강화와 코칭과 관찰학습에 의해서도 학습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즉 이런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도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역할 이론은 여러 가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죠. 특수한 어떤 태도라든가 의견 및 경향성을 지닌 특정한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하려는 이론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단에 소속이 돼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역할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준거 집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준거 집단. 자, 준거 집단 이론이 있어. 준거 집단 이론. 준거 집단. 자, 준거 집단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론인데요. 역할 이론과 함께 과정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발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타인에게 적응을 하고 그들의 행동, 태도, 감정 등을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감정 형성을 위한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자기의 어떤 그 롤모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롤모델의 행동이라든가 그들의 가진 어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배우려고 하죠. 그런 배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준거인데 그게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준거 집단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다?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준거 집단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협동, 그 다음에 어떤 분열이 특수한 인지적인 행위와 함께 발생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준거 집단이 그 구성원의 태도 형성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그 집단과 어느 정도 하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스포츠 사회화에서의 이론적인 접근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학습의 이론으로서 강화나 코칭과 관찰학습에 의해서 어떤 학습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할 이론에 따라서, 즉 경험에 따른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과 관련된 어떤 준거 집단을 통해서도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사회화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접근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를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스포츠로의 사회화라는 건 바로 요 참가를 얘기하는 거죠. 요 참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과연 누구 때문에 참가를 하고 있는지, 참가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고, 그 결과, 스포츠를 참가한 결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결과 과연 어떤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요 이후에 뭐 중단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복귀가 됐다. 이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덜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스포츠에 참가를 하게 됐지, 그리고 스포츠를 참가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세부적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로에 참가하는 거죠. 자, 참가를 시작을 합니다. 참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즉 시작할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쭉 지속성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스포츠 사회화의 어떤 그 경험을 보면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스포츠 참가를 시작하게 되면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쉽게 해서 내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종목이 좋아서 그냥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종목을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그 종목의 어떤 외적인 만족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 종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나, 내지는 어떤 이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인 결속이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내지는 동료의식, 상호 존중감을 느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종목에 가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의 어떤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개인적인 요소로 인해서 스포츠 참여에 어떤 그 개입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도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시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적인 어떤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력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장비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비싼 장비를 사죠. 뭐 예를 들어 요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직장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사이클이 좋아서, 자전거 타기가 좋아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이때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노력과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전거가 싸질 않아요. 수백만 원, 심지어는 이제 수천만 원까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개입의 어떤 정도의 어떤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로 보면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입의 어떤 형태도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스포츠 참여를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종목이 즐거워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즐거워서. 그런 거를 내적 만족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만족.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스포츠에 참여를 할 때 왜 참여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종목이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 일요일 날 같은데 그 더운 날에도 마라톤 같은 경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뛰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그 종목이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뛰는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은 그거를 즐거워서 합니다. 이런 거를 내적인 만족 때문에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로 외적인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참가하지 했더니 외적인 만족, 즉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내가 이 종목을 하게 되면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왜 등산 같은 경우에 하는 사람들이 다다수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건강 삼아서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등산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등산을 하게 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지는 또 이런 경우도 골프 같은 경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보다 잘해.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내가
뭔가 좀 얻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외적인 보상 때문에 스포츠 참여에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인정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다른 거로 인정받은 적은 없는데 어떤 스포츠를 해봤더니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잘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 종목 잘해. 너 정말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그 종목에 대한 참가에 대한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정도 굉장히 스포츠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의무감에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제재가 있는데 스포츠 참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스포츠 참가가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학생 선수들이 예를 들어 스포츠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은 뭐 부모라든가 지도자 내지는 선배로부터 뭔가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수가 됐는데 너는 꼭 이번 시합에 꼭 나가야 돼. 너 이번 시합에 나가지 않으면 너는 대학 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단다. 내지는 지금 팀이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 시합에 나가줘야 돼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런 경우는 이제 스포츠 참가 요인 중에서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스포츠 정체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포츠 정체감은 이제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어떤 개인의 정체 의식을 의미하는 건데 개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내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증진이 되는데 이러한 정체감을 지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기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스포츠 정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복식 경기라든가 어떤 팀 경기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속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 때문에 그 역할을 내가 잘 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정체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거를 스포츠 정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에 참여를 하게 되는 동기, 즉 요인이 뭐냐고 했더니 어떤 내적인 만족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만족도 있고 사회적인 인정, 그 다음에 의무, 스포츠 정체감을 통해서 스포츠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참가 동기를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참가를 하느냐? 그 누구 때문에. 그 누구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자,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죠.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어떤 종목을 한번 시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보면 왜 그 부잣집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태권도장도 가고 많이 하죠. 자, 즉 가정이 하나의 주관자가 돼서 스포츠를 참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죠. 친구들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방과 후에 어떤 종목의 스포츠를 가는데 나 혼자 가기 뭐하니까 친구들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경우 내지는 친구가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 집단도 주관자가 되거나 내지는 학교가 있죠. 공식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학교에 의해서 학교에서 그 활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내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매스컴을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저 훌륭한 선수를 봤더니 나 저거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에 유명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봅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나도 저 종목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종목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 사회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이라든가 뭐 동료 집단, 학교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매스컴, 이렇게 매스미디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주관자에 의해서 스포츠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 때문에 참가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만 알고 있을 정도만 해도 됩니다. 너무 깊게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